오늘 교재 받으셨죠? 이게 지금 1과목을 제가 강의할 부분하고 우리 김원철 교수가 강의할 부분을 섞어놨어요. 예, 저는 기본서에 조금 더 체크할 거 체크하고 각 챕터별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 하는 문제들을 간단히 넣어놓은 거고 어, 전체적인 문제풀이는 5월 강의부터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앞전에 강의하면서 보험의 이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다루고 갔어요. 실질적으로 보험의 이해 이 부분은 1차 시험 범주지 2차 시험 범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 한 재작년에 교재가 개정되면서 이 보험의 이해가 상당 부분 많은 분량이 저희 교재에 들어왔어요. 2차 시험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1차 시험에 문제가 나와야 될 것들이 2차 시험에서도 문제를 내고 있어. 그래서 안 하기도 그렇고, 이게 작년에도 보험에 의해서 15점이 나왔고, 제 생각은 농작물 재해보험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일반 손해보험 부분에서 작년에 15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데, 일단 여러분들 교재 보면서 가로넣기 부분이라든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하는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교재 1페이지 보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건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위험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보겠어요. 위험은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위험이라 그러죠. 안 들려요? 작아요? 그럼 마이크를 좀 키워야지. 어? 안에 소리가 작다고 그러는데 볼륨 좀. 응. 안에 이쪽에 소리가 작다고. 응. 위험은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밑줄 한번 긋게요. 위험은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는 말로서 위험은 미래의 일이고 안 좋은 일이며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위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손실의 기회, 그리고 손실의 가능성, 불확실성,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의 차이, 그리고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을 위험이라고 한다 하는 것 정도. 자, 위험과 관련된 개념을 보면은요. 위태, 손인, 손해가 있어요. 이때 위태라는 건 우리가 위태위태하다 하는 말 많이 쓰죠. 어떤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그런 상태가 위태. 그리고 손인은 손해의 원인이 되는 것. 뭐 교통사고니 아니면 뭐 화산폭발이니 또는 태풍이니 강풍이니 호우니 하는 것들이 손해의 원인인 손인이 되고, 손해는 손인이 실제로 일어나서 입은 손실이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위태, 손인, 손해의 관계를 보면 위태 체크하고, 위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단계이고, 손인은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실제로 위험이 발생한 단계를 말하고, 손해는 위험 사고가 발생한 결과 초래되는 가치의 감소, 즉 손실을 의미한다. 내가 출제위원이면 가로넣기 문제를 낼 때 위태, 손인, 손해를 가로를 비워놓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위험의 분류를 보면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위험 중에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 두셔야 되거든요. 위험은 객관적 위험이 있고요. 주관적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위험이라는 건 어떤 지금까지 검증된 실증 자료가 있어서 측정 가능한 위험, 즉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위험이 객관적 위험. 그리고 주관적 위험이라는 건 사람에 따라서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 그러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어떤 위험이겠어요? 객관적 위험,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위험이 보험의 대상이 되고, 두 번째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이 있어요. 순수 위험은 손해 가능성만 있고 이익은 1도 없는 위험. 그리고 투기적 위험은 손해 가능성이 있지만 더불어서 이익 볼 가능성도 있는 것. 즉, 요즘 젊은 분들, 나이 든 사람도 그렇지만 코인 투자 많이 하시죠. 코인 투자가 위험해요. 위험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기적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보험은 그것까지는 보호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보호해 주는 건 순수 위험만 보호해 준다.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순수 위험이다. 다음에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이 있어요. 정태적 위험이라는 건 사고가 발생해서 그 결과가 변하지 않는 위험. 하지만 동태적 위험이라는 건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험의 결과가 바뀌는 것.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정태적 위험이다. 자, 다음에 특정 위험과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이 있어요. 특정적 위험이라는 건 위험에 미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위험.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농업인들만 피해를 입는다. 이게 특정적 위험이고, 기본적 위험이라는 건 사회 전체적으로 위험이 미치는 것. 예를 들어서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 위험인데, 보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쟁, 사변, 내란, 폭동 이것들로 인한 위험은 보장하지 않죠.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특정적 위험이다. 만약 시험에 위험에 대한 분류 중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 4가지를 쓰시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뭘 적어야 돼?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다음에 정태적 위험, 특정적 위험을 적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 얘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고, 다시 위험의 분류 중에서 담보위험과 비담보위험, 그다음에 면책이라는 말들이 나와요. 여기서 담보위험은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 비담보위험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위험 중에서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한 것. 예를 들어서 우리 부보장 있죠. 공부했던
일소 피해 부보장이니 가을동상의 부보장이니 하는 부보장 위험들. 이 위험들은 본래는 일소나 가을동상에도 전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특약으로 보험자가 이 부보장 특약에 가입했을 때는 보험자가 그 위험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죠. 이게 비담보 위험. 그 다음에 면책 위험이라는 건 처음부터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한 위험.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듯이 전쟁이나 사변이나 내란, 폭동 등은 보험자가 책임을 면한다 하는 것들. 자, 일반적인 보험에서는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죠.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가 보장하는 위험이에요. 이와 같이 보험에 따라서 면책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면책 위험은 처음부터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 위험이다 하는 거. 자, 위험 관리 방법에 보면은요, 돈을 들이지 않는 물리적 위험이 있고, 자, 물리적 위험 관리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돈을 들여서 위험 관리를 하는 재무적 위험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물리적 위험 관리 방법을 적으시오 해가지고 5점짜리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물리적 위험 관리 방법은 위험 회피. 위험 회피라는 건 처음부터 위험한 일은 전혀 안 해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면 교통사고 날 수 있으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집에만 있는다든가. 그렇게 온천적으로 손실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게 위험 회피. 자, 다음에 손실을 통제하는 방법. 즉, 손실을 통제함으로써 손실 발생 가능성을 낮추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의 어떤 손실의 강도를 낮추는 방법들. 자, 그 다음에 위험 요소를 분리해 놓는 거. 그래서 위험 요소 분리의 가장 큰 특징은 위험 분사 논리의 육각에서 복제나 격리. 자, 이 서류 한 장을 잃어버리면 큰일이나.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한 분은 사무실에 갖다 놓고 한 분은 차에다 놓고 한 분은 집에다 갖다 놓는다든가. 이게 복사해서 격리하는 방법이겠지. 자, 다음에 계약을 통해서 위험을 전가하는 거. 이 집에 관리가 복잡하니까 이걸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계약을 통한 위험의 전가고, 다음에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는 방법도 있겠죠.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는 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위험을 인수하는 방법인데, 얘는 위험의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그 위험으로 인한 손실이 작다고 판단했을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재무적 위험 관리 방법은 위험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 다음에 계약을 통해서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까 물리적 위험 전가에서 계약을 통한 위험의 전가는 내가 돈을 투자를 않고 계약을 하는 것. 여기에서는 자금을 투자해서 제3자에게 본인의 위험을 전가하는 건데, 중요한 건 세 번째, 위험 결합을 통해서 위험 발생을 대비하는 것. 자, 얘가 보험을 말하는 것. 자, 비슷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일정에게 소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 인해서 손실을 일반적인 평균 손실로 바꾸는 게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결합하여 동질적 밑줄 위험 발생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비슷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위험에 대응함으로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위험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위험 증가의 대표적인 방법이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의 대비다 하는 거. 자, 보험의 정의 보겠습니다. 자, 보험은 그 밑에 두 번째 줄 위험 결합으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시설이다 그랬죠. 그래서 보험이라는 건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의 정의를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법적인 관점, 그리고 수리적 관점으로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간단히 보게요. 자, 경제적 관점은 보험의 근본적인 목적은 재무적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 즉 위험의 감소이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험 증가 및 위험 결합을 이용한다. 위험 증가, 위험 결합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보험 구성원에게 발생한 손실을 다수인이 부담하는 것.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손실의 분담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수인이 보험에 참여를 해가지고 기금을 형성할 때 가능하겠죠. 이 보험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서너 명만 좋다고 가입한다면 보험이 이루어지지 않겠지. 그러한 위험을 여러 사람이 느끼고 그런 위험을 내가 위험하니까 이 보험에 가입해야 되겠다 하고 통해서 다수인이 참여를 할 때 보험이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 자, 세 번째 법적인 관점에서는 재무적 손실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계약이다 하는 것. 자, 그리고 수리적 관점에서는 미래의 손실을 예측하여 배분하는 수리적 제도다.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인이 참여하고 다수의 사고가 있었을 때 통계적으로 예측 가능한 보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보험의 특성인데요. 얘는 그냥 타이틀만 여러분들 알아놔도 될 것 같아요. 자, 보험의 특성 5가지 이상 쓰시오. 우리 시험은 항상 이렇게 나와요. 단답형 5점짜리로 나올 때는 뭐에 대해서 5가지 이상 쓰시오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나와서 이놈 다 못 외우겠다. 그러면 몇 가지 외워라? 5가지는 외워놔야 된다는 거. 자, 먼저 보험의 특성은 예기치 못한 손실을 집단화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위험을 분담하는 거. 위험을 나누어 갖는다는 이야기겠지. 위험을 전가하는 거. 보험을 통해서 어떤 재무적 환경이 취약한 개개인이 재무적 환경이 비교적 넉넉한 보험자에게 나의 위험을 전가하는 것. 그리고 보험의 특성은 더 중요한 건 실손에 대한 보상과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실손에 대한 보상이라는 건 보험의 대전제는 실손보상 원칙이라고 그랬죠. 손해본 만큼만 보상해 주는 거. 만약에 보험에 가입했다 그래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얘는 보험 사기가 너무 많아지겠지. 그래서 보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실손보상의 원칙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실보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원상 회복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손보상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보험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은 손해 이상의 어떤 이득을 얻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보험 사기 행위와 같은 도덕적 위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은 실손보상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음에 대수의 법칙인데요. 대수의 법칙은 어떤 표본이 많아가지고 그런 실험이 반복될수록 어떤 목표치에 가까워진다는 어떤 수학적인 관점이에요. 보험도 마찬가지.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가장 밑에 줄, 계약자가 많아질수록 보험자는 보다 정확하게 손실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보험의 특징 5가지 이상 쓰시오 그런다면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위험 분담, 위험 증가,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대수의 법칙 적용하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보험이 성립이 되려면 타이틀만 보게요. 동질적 위험이 많이 있어야 돼. 보험의 성립 조건입니다. 동질적 위험이 다수 존재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손실의 우연적 발생. 이 손실이 반드시 발생한다면 보험이 성립이 안 돼요. 자,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죠. 자연사하는 걸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지금 우리 보험이 있나요? 없죠. 생명보험도 사고사나 병사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사고사나 병사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 우연히 몇몇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손실이 우연적으로 발생해야지 보험이 성립된다. 다음에 그 손실이 한정적 손실이어야 돼요. 손실의 규모가 한정적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와가지고 그 손실이 어마어마했죠. 이와 같이 손실이 미치는 범위가 범국가적으로 미치는 이러한 손실은 보험이 성립될 수가 없다. 한정적으로 몇몇 개인, 보험 계약자들에게 미치는 그런 손실들, 한정적 손실이어야 된다. 다음에 네 번째, 그 손실이 비재난적 손실이어야 된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일 때 보험이 성립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가 돼야 된다. 이 보험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보험이야. 근데 보험료가 너무 높다면 사람들이 보험에 참여를 못 하겠죠. 그럼 보험이 성립을 할 수가 없어.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도 굉장히 좋은 보험이지만 초창기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실패했던 이유가 손실 예측을 처음에 못했어요. 얼마나 손실이 날 것인지. 그리고 확률적으로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근데 갑자기 태풍 매미가 오고 태풍 루사가 와가지고 천문학적인 손실이 난 거예요. 그래서 민간보험사에서 우리 농작물 재보험 취급 못해 하고 다 손을 놔버린 게 그 보험이에요. 근데 만약에 자 우리가 보험료는요 지급된 보험금에 손실 확률 그 손해 발생 가능성을 곱한 게 보험료가 됩니다. 근데 지급보험금에 만약에 농작물 재보험 그 지급보험금이 1조다. 작년에 1조 4,700 얼마가 지급됐어요. 농민들한테. 1조인데 확률이 5%다. 그런다면 보험료가 얼마가 되겠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는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농작물 재보험을 정책보험으로 운영하는 거. 왜? 보험료를 전부 농민들한테 부담하라 그러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민은 별로 없어. 그래서 자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가 되어야지 보험이 성립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보험의 기능을 보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역기능보단 순기능을 좀 더 봐놔야 되겠죠. 자, 보험의 순기능은 손실 회복 기능이 있습니다. 자, 보험에 가입했다 그래서 입은 손해를 100%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손실 회복 기능이 있다. 두 번째, 불안 감소.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계약자들이 불안이 감소하겠지. 세 번째, 신용력 증대. 개인의 신용력이 높아져요. 외국 선진국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농업자금 대출을 안 해준대. 외국 선진국에서는. 왜? 그만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비중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한 50% 정도 가입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도 여기는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있다 하고 생각을 해서 신용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회사 입장에서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한다. 그 다음에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보험의 역기능은 보험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비용이 발생하겠지. 두 번째, 보험 사기가 어쩔 수 없이 증가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손실을 과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손실 과장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하는 거. 순기능 쪽에 좀 더 여러분들 봐두시고요. 역선택하고 도덕적 위태란 말이 있어요. 역선택은 뭐예요? 역선택.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자가 선택하는 게 역선택. 즉 뭐냐? 얘는 계약 시의 위험을 말하는 거고 도덕적 위태는 계약 기간 중 역선택이라는 것 정보가 이 보험 목적물에 대한 정보가 보험자보다 계약자가 훨씬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계약 당시에 계약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계약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게 역선택. 다음에 도덕적 위태라는 것 계약 기간 중에 일부러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부러 손실을 부풀리는 행위들이 도덕적 위태다. 그래서 밑에 3번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의 비교 부분을 한번 봐두시게요. 자,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의 차이점은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에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이 가입하여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도덕적 위태는 계약 체결 후에 고의나 인위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을 높아지게 한다는 점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 차이점이 있다 하는 거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자, 7페이지 손해보험의 이해 부분입니다. 빠릅니까?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 어떻게 보면. 하지만 공부하면서 어떤 것도 체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셔도 될 만한 부분들이에요. 자, 다음에 손해보험 이해 부분에서 손해보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은 위험을 분담한다 그랬죠. 계약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큰 위험을 계약자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갖는 것. 그리고 계약자와 보험자가 위험을 나누어 갖는 것. 이게 손해보험의 원리 중 하나인데 소액의 보험료를 매개로 하여 큰 위험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해방된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두 번째, 위험 대량의 원칙입니다.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선 일정 기간 중에 그 위험 집단에서 발생할 사고의 확률과 함께 사고 발생 크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에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에요. 급부는 계약자가 낸 보험료, 반대급부는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 그래서 보험료는 지급 보험금 곱하기 사고 발생 확률과 같아요. 만약에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0명이
보여서 주택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 그런다면 10,000명이 낸 보험료가 각각 1억짜리 집이 불에 탔을 때 합쳐져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죠. 즉 내가 낸 보험료하고 각 1억 곱하기 이 확률이 1%다. 1억 곱하기 0.01. 이 정도면 얼마가 돼요? 10,000원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의 보험료가 계산이 되는데 이게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다. 자, 세 번째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하고 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는 같아야 된다. 다음에 이득금지의 원칙. 아까 실제 손실을 보상한다 그랬죠. 이득금지의 원칙도 마찬가지. 실제로 입은 손해만 보상해야 된다. 만약에 보험에 가입했다고 그래서 보험사고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얻게 된다면 보험이 제대로 유지되기 힘들겠죠. 얘도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5점짜리 정도. 손해보험 원리 5가지를 쓰시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위험분담, 위험대량의 원칙,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 정도를 적어줘야 되겠지. 자, 손해보험 계약의 의의 원칙을 보면은요. 자, 밑에 줄 손해보험 계약의 의. 밑에서 세 번째,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에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작년에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에 대해서 작년에 출제하신 분들 좀 반성하셔야 되는데 얘가 2차 시험 범주에 들어간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걸 15점으로 냈어. 소수라는 거. 얘를 5점 정도로 타이틀로 냈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2차 시험 구분을 안 해야지.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을 서술하시에서 15점짜리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요. 손해보험 계약은 불요식 낙성 계약성이다 하는 말이 있어. 불요식 낙성 계약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특별한 행위를 요하지 않고 청약과 승낙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게 불요식 낙성 계약이에요. 자, 두 번째,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이라는 건 대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유상계약이겠지. 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 그래서 유상계약이다. 다음에 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야? 쌍방이 의무를 부담한다. 쌍방이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보상 의무를 부담하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특징이 있다. 네 번째, 상행이사. 자, 보험도 상법에 규정된 상행위이다. 자, 네 번째, 부합계약성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부합계약이라는 뭐예요? 당사자 일방이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을 전부 계약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보험에 약관이 있는 거예요. 볼까요? 동질의 많은 계약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계약 조건을 미리 정형화하고
있어서 부합계약이라고 한다. 부합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만들어 놓은 계약 조건에 상대방, 당사자는 그대로 따르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약관이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음에 최고선의성이다. 얘도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 다음에 계속계약성이다. 일정한 기간 보험계약의 효과가 계속 이어지는 계속계약성의 특징을 갖는다. 한번 나왔으니까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타이틀만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손해보험계약 법적 특성 5가지 이상 쓰셔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한번 봐두세요. 자,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을 보면은요. 보험계약은 실손보상 원칙입니다. 항상 말했죠. 두 번째, 보험자 대의의 원칙이 있어요. 보험자 대의의 원칙은 뭐냐? 보험자가 어떤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 지급을 한 다음에 어떤 잔존물이 남아있다든가 또는 계약자가 제3자로부터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보험자가 그것을 대의 취득하는 원칙이 보험자 대의의 원칙이에요. 한번 볼까요?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아직 잔존물을 가지고 있거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때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일정 요건 아래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게 보험자 대의의 원칙. 세 번째, 피보험 이익의 원칙이 있어. 피보험 이익이 뭐예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입지 않을 이익이 피보험 이익. 그래서 이 피보험 이익이 반드시 있어야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어. 피보험 이익도 없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을 한다는 거 있을 수 있겠지. 만약에 주택화재보험 한번 볼까요? 세입자가 자기 집도 아닌데 세입자가 자기 임대인 집을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생각을 해봐. 이것은 피보험 이익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집을 부를래.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서 피보험 이익은 어떤 피보험 이익이 없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도덕적 위태가 있어요. 즉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을 보험에 가입해 놓고 그걸 사고로 인해서 멸실시키고 자기가 보험금을 받는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피보험 이익의 원칙은 다음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밑에 줄 나오죠. 그 3가지. 도박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두 번째, 도덕적 위태를 감소시킨다. 세 번째, 손실 크기의 측정이 가능하다. 만약에 피보험 이익의 목적 3가지를 쓰셔 한다면 타이틀만 적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피보험 이익은 어떤 이익이다 하는 거. 자, 다음에 보험계약은 최대 선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험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로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위험의 증가, 위험의 변경 금지 의무 등이 부과되고 있다. 뭐 때문에? 최대 선의의 원칙 때문에. 그래서 최대 선의의 원칙은 고지, 은폐 및 담보 원리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랬죠. 자, 밑줄 한번 쳐놓을게요. 자, 고지 또는 진술 밑줄. 고지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및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고지라 하고, 은폐, 의식적 불고지는 계약자가 보험 계약 시에 보험자에게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의도적이거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숨기는 것이 은폐이고, 담보, 보증, 담보는 보험계약의 일부로서 피보험자가 진술한 사실이나 약속을 의미한다. 얘도 가로넣기 정도는 나오겠지. 고지, 은폐, 담보. 자,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는 한번 봅시다. 보험계약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보험자하고 계약자가 당사자지. 그래서 보험자와 계약자는 각각의 부담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자는 충분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설명의 의무가 있고, 두 번째,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 이 보험은 이 많은 사람의 소액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건실한 보험 경영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자에게는 마지막으로 계약자의 이익 보호 의무도 있어요. 반면에 계약자는 고지 의무가 있다 그랬죠. 아까 고지 의무. 자, 그리고 두 번째, 통지 의무가 있어. 고지 의무는 계약 체결 시에 갖는 의무. 통지 의무는 계약 기간 중에 위험이 변경되거나 위험이 증가하거나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되는 통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험에 가입했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손해방지 경감 의무를 진다. 그래서 보험 계약 상대방의 각각의 의무를 기술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정도는 적어놔야 되겠죠. 보험자의 의무, 계약자의 의무. 자, 11페이지. 자, 보험증권 보겠습니다. 보험증권의 특성. 자, 12페이지.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만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자, 보험증권은 요식증권의 성격을 갖습니다. 요식증권. 아까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라 그랬죠. 보험계약은 어떠한 요식행위 없이 청약과 승낙만으로도 계약은 이루어져요. 하지만 보험증권은 반드시 일정한 들어가야 될 문구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요식행위를 필요로 해. 그래서 과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돼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소술하시오.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식증권성인데 보험증권에는 일정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요식증권성이라고 이야기한다.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될 사항은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그리고 보험금액, 보험료와 지급 방법, 그리고 보험기간이 있다면 시기와 종기, 그리고 보험이 무효가 되거나 보험의
그 실권이 상실된다면 그렇게 되는 사유, 계약자의 주소 성명, 보험계약 연원일, 보험증권의 작성자와 그 작성, 연원일 등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자, 다음에 증거증권성. 자, 보험증권은 언제 줍니까? 청약을 승낙하고 1회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보험증권을 교부해 주죠. 즉 증거증권이라는 건 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증권의 성격이 있다는 것. 자, 세 번째, 면책증권이에요. 면책증권이란 뭐냐면 보험사에서 이 증권을 소지한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그 사람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할 권리는 있지만 그 보험의 진위 여부까지는 검증할 책임은 없다 하는 뜻에서 면책증권 성격이 있고요. 상환증권이고 유가증권성을 갖는다 하는 것. 자, 보험약관인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까요? 보험약관까지. 보험약관의 유형 13페이지. 보험약관은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주계약, 특약,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주계약은 보통계약이고, 특약은 특별계약이었어. 그래서 약관도 보통약관이 있고, 특별약관이 있어요. 그래서 13페이지 보통약관의 유형을 한번 봅시다. 보험약관은 보통보험약관과 특별보험약관으로 구분되며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반적인 보험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형적으로 정하여 놓은 약관이다. 정형적. 그리고 이런 보통보험약관을 보충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배제하기 위해서 새로 다시 추가로 체결하는 약관이 특별보험약관이다. 그래서 밑줄 특별보험약관이 보통보험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돼요. 특약이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특약조항을 이용해서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가능케 할 수는 없다는 것. 자, 보통약관의 효력은 그냥 보시고요. 밑에 보통보험약관의 해석을 한번 보게요. 기본 원칙은 당사자의 개별적인 해석보다는 법률의 일반 해석 원칙에 따라서 보험계약의 단체성, 기술성을 고려해서 각 규정의 뜻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신의성실 밑줄 공정하게 해석돼야 되고 계약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통 보험약관상 인쇄조항과 수기조항 간에 충돌하는 경우 수기조항이 우선이다. 인쇄, 수기. 얘가 또 가로누기로 시험에 한번 기출로 나왔어. 자, 인쇄조항은 보통약관을 말할 거고 그것을 보충하거나 변경하거나 배제하기 위해서 가필한 것은 수기조항이겠죠. 그건 특약을 만들기 위해서 가필한 거. 그래서 인쇄조항과 수기조항이 충돌했을 땐 수기조항이 우선이다. 왜?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에 우선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자, 다음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보험약관 내용이 모호해요. 해석이 아주 모호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보험자에게는 엄격 불리하게, 그리고 계약자에게는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하는 원칙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입니다. 보험자에게는 엄격 불리하게, 계약자에게는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이 뭐라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게요.